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첫째 시간 일본에 대해서 대충 훑어보기. 제가 앞서서 올렸던 그 퀴즈가 있었죠?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PPT 자료는 배땡땡 선생님께서 만든 기본 자료를 제가 수정하고 재구성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수업에서 소개될 여러 가지 일본의 지명들은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익숙한 지명들과 표기나 발음이 살짝 다를 수 있지만 그냥 들어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우리 학교에서 제가 존경하는 중국어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수업 초반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중국어 선생님입니다. すみません。 네, 중국어 선생님께서 일본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시나 한번 같이 여러분들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열도라고 하죠. 그래서 크게 4개의 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보이는 연두색 있죠? 여기에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중국어 선생님 지금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정답은 혼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맨 끝에 보라색, 연보라색 섬 하나 있죠? 그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중국어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큐슈. 네, 큐슈입니다. 규슈라고 하죠, 우린 보통.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주황색 작은 섬의 이름은 뭘까요, 중국어 선생님?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네, 모르신답니다. 네, 요것은 시코쿠라고 합니다. 요 시코쿠는 우동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 다음 가장 북쪽에 있는 저 하늘색 큰 섬 이름은 무엇일까요? 홋카이도. 맞습니다. 네, 홋카이도입니다. 아유, 아주 잘하시네요. 자, 그럼 요 도시. 자, 일본의 수도입니다. 도쿄. 맞습니다. 도쿄. 그 다음에 일본의 두 번째 도시. 오사카. 네, 오사카라고 읽어야겠죠. 오사카. 그다음 일본의 옛 수도인데 큰 제3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코베. 네, 코베가 아니고 키읔으로 시작한 큐슈. 진짜 무식하군요. 네, 정답은 교토입니다. 교토. 교토. 네. 그 다음에 일본의 가장 남쪽에 아열대성 그 섬인데요. 여기를 오자로 시작한데 이 섬의 이름 삿포로 먼저 해야 되는군요. 오키나와. 삿포로, 오키나와. 네, 삿포로는 내가 알았을 텐데. 네, 거짓말입니다. 자, 중국어 쌤은 이제 여기까지. 자, 이제 중국어 쌤 빠이빠이 해주세요. 네. 중국어로 안녕. 중국어로 해주... 再见. 네. 자, 그럼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교무실에 있다가 너무 시끄럽다고 저를 쫓아내셔서 복도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본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행정구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인데요. 일본에는 총 4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끝이 거의 대부분 다 뭐로 끝나죠? 네, 현으로 끝나죠. 그런데 이 중에서 현으로 끝나지 않는 녀석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그럼 정답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 홋카이 현이 아니고 홋카이도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홋카이도고요. 네, 13번에 도쿄 현이 아니고 도쿄도라고 돼 있죠. 13번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쿄, 동경입니다. 또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26번 교토 현이 아니라 교토부라고 돼 있죠. 교토는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네, 오사카 부라고 돼 있죠. 오사카는 교토와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광역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다 끝이 현으로 끝나고요. 이 현을 일본어로 하면 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이 광역 지자체를 일본에서는 1도, 2부, 43현이라고 해서 토도후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국토 면적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리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교무실에 지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를 보시고 도망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역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닭이래? 네. 일본의 국토 면적.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국사 선생님이시고요.
국사 선생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번보다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를 다음 중 고르시오. 자, 1번 헝가리, 2번 독일, 3번 영국, 4번 이탈리아. 독일. 독일. 네. 4번밖에 없어. 영어 선생님 옆에서 해박 넣는데요. 또 없는 걸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떡해. 5분에 뭐 답 없으면 이런 거라도 넣어야지. 헐, 확인해 볼까요? 네, 헝가리는 약 9만 3천 제곱킬로고요. 독일은 35만 제곱킬로, 영국은 24만, 이탈리아는 30만. 그럼 일본은? 네, 일본은 37만 제곱킬로로 독일보다 무려 국토 면적이 넓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역사 선생님 틀리셨습니다. 출제 오류입니다. 전원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본의 국토 면적을 한번 지도로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지도는 한반도 지도와 일본 열도가 함께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의 국토 면적은 37만 8천 제곱킬로미터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남한이 10만, 북한이 12만 해서 일본 국토 면적은 남한의 약 3.7배, 그리고 남북한 합친 것의 약 1.7배 정도가 되는 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북쪽의 홋카이도부터 가장 남쪽의 오키나와까지 냉대 기후부터 아열대 기후까지 다양한 기후대가 있어서 다양한 식생을 볼 수 있는 것이 일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일본의 아까 혼슈 가운데 보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산이 보이시죠? 이 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혹시 이 산의 이름을 아실까요? 옆에 있는 수학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은? 후지산. 네, 정답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은 후지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후지산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후지산의 높이는 한라산이 1950m고요. 백두산이 2744m인데 후지산은 얼마일까요? 후지산은 3776m입니다. 네. 굉장히 높죠. 네, 후지산은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산이고요. 일단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게 후지산. 뭐 많이 보셔서 익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후지산이죠. 그리고 이것도 후지산. 이것도 후지산. 이 사진은 제가 일본에서 살 때 저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후지산. 요때가 아마 10월 달이었는데 지금 산의 3분의 1 이상이 눈으로 덮여 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OX 퀴즈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알프스 산맥이 있다. OX. 수학생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본에 알프스 산맥이 있다. 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일본에는 아까 봤던 그 혼슈라는 가장 큰 섬 중앙부에 고도 3,000m가 넘는 산들이 연이어서 있어서 이것을 일본 알프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일본에는 알프스 산맥이 있다가 조금 억지스럽겠지만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들이 다 해발 고도가 3,000m 이상의 높은 산들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직접 사진으로 보시도록 할까요? 네, 일본 알프스 산맥의 첫 번째 사진입니다. 아마 이것은 한 5, 6월경에 찍힌 사진으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아래쪽 지금 개울물 눈 녹은 물이 흐르는 쪽은 봄인데 저기 산 쪽은 아직 겨울이죠. 네, 비슷한 경치가 여기서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사진을 찍은 쪽은 어떤 그 나무의 푸르름이 있는데 저쪽 멀리 산 쪽은 여전히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죠. 겨울에는 또 이런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완전히 설산이 보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알프스의 풍경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네, 왜냐하면 해발 고도가 3,000m, 2,000에서 3,000이 다 넘는 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치들을 일본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일본의 인구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약 몇 명이다? 맞춰보시겠습니까? 1억은 넘겠죠? 네, 약 1억 2,5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9, 2018년에 1억 2,600 이랬었는데 조금씩 줄고 있네요. 일본의 인구도 아마 뭐 소자화라고 해서 자식을 적게 낳고 그
그다음에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고령 인구들이 점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어떤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 남쪽은 5,100만 명, 북쪽은 2,500만 명, 다 합쳐도 일본의 인구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뭐 일본과의 역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본을 다소 이제 과소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이 지금 제가 제시한 유엔 정규 예산 분담률이라든가 또 유엔 산하 기구인 유네스코의 예산 분담률을 보면 일본이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지도적인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뭐 10위권에 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어떤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는 국가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일본의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입니다. 자, 이 국기 이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장기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일장기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히노마루라고 합니다. 히노마루라고 할 때 이 히라는 게 해를 뜻하고요, 마루는 동그라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모티브를 어디서 얻어왔을까요? 네, 태양, 아침 떠오르는 태양에서 모티브를 얻어왔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일본을 상징하는 다른 또 국기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깃발이 하나 있죠. 네, 이 깃발 이름 아시는 분? 오, 네, 이 깃발의 이름은 바로 우길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길기는 주로 군대나 아니면 어떤 그 일본의 군국주의 혹은 뭐 전체주의를 주로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이 주로 애용하는 국기로 우리에게는 굉장한 거부감이 있죠. 네. 다음 일본의 국가, 나라 노래입니다. 일본의 국가는 기미가요라고 합니다. 뭐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기미가요라고 하는데요. 이 기미가요에 우리가 들어본 적 있죠? 축구 같은 데서. 네, 일본의 기미가요라는 일본 국가의 가사, 글자 수로 보면 글자 수가 굉장히 적죠. 네, 요것은 일본 원문이고요. 이 밑에 것은 제가 번역해 본 것입니다. 글자 수를 가능하면 제가 맞춰서, 일본의 이 기미가요라는 노래 가사말은 약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지어진 일본의 고대 시가를 가사를 붙여서 멜로디를 붙여서 부른 노래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기미가요에 대해서도 조금 거부감이 있죠. 그 이유는 노래 가사를 잘 보시면 임금님 만세 만만세 뭐 그런 뜻인데, 이것이 일본에서 어떤 일본을 결집하고 일본의 확장주의를 지지하던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이 노래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일제치하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이 노래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강하지요. 네. 자, 다음 퀴즈입니다. 기미가요가 법률에 의해 일본의 국가로 지정된 해는 1번 1869년. 이 해는 일본이 근대화 개혁을 한 메이지 유신 직후입니다. 2번 1895년. 이 해는 이제 일본이 근대화 개혁 후에 군사력을 길러서 청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긴 해입니다. 다음 해. 그 다음에 1905년은 일본이 또 힘을 더 길러서 러시아와 전쟁을 했던, 그래서 이겼던 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931년은 일본이 이제는 아예 우리 한반도를 넘어서 만주 쪽으로 침공을 하기 위해서 만주사변을 일으킨 해입니다. 5번 1999년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해입니다.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좀 이상하시죠? 기미가요가 일본에서 국가로 불려지게 된 거는 벌써 100년 전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네, 그것은 일본이 이제 패전 이후에 국가라는 것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기미가요를 계속 불렀지만 이 많은 어떤 진보층이나 지식층들이 이 기미가요가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적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경계해서 반대를 해왔었는데, 일본도 뭐 꾸준히 어떤 정치 세력이 우경화되고 어떤 그런 국가주의화되면서 1999년에 이런 법률을 제정해서
이제는 일본의 모든 공적인 활동 이런 데서 이 기미가요라는 일본의 국가를 부르도록 한 그런 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의 상징, 일본을 나타내는 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잘 아는 것처럼 벚꽃, 일본어로는 사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화꽃, 국화꽃은 일본어로 기쿠라고 하는데요. 벚꽃은 우리 일본 내에서 민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친근한 꽃이고, 국화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일본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일본의 왕실 문장입니다. 일본의 왕실을 나타내는 그 심볼이죠. 그래서 뭐 벚꽃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 이런 풍경은 우리가 낯설지 않은 풍경이고 꽃 구경하는 풍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국화꽃이 지금 일본 여권인데요. 보이십니까? 네, 가운데 국화꽃 문양이 있죠. 그래서 국화도 일본의 그 중요한 일본의 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국화꽃 같은 경우는 어떤 공문서나 일본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문서 같은 곳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국화란 무엇일까? 자, 벚꽃일까요? 아니면 국화꽃일까요? 네, 이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네,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국화를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없는 건 아니고, 일본 사람들에게 대개 물어보면 두 개 다 모두 국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보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일본은 국왕이 존재하는 오늘날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전제 군주 국가이다. OX. 네, 이것은 X입니다. 아니, 일본 국왕이 존재하는 국가 아닌가? 군주국? 네, 거기까진 맞지만 말을 잘 보시면 전제 군주국이란 말이 있죠. 이 전제 군주국이라는 것은 국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전제 군주국이라고 합니다. 즉 국왕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정치적 형태이죠.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뭐 영국이나 기타 유럽의 많은 군주 국가들처럼 국왕은 상징적 존재일 뿐이고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 실권을 가진 사람은 총리이죠. 네. 자, 그러면 일본에서 아까 상징적 존재인 국왕, 일본어로는 텐노라고 하는데요. 이 현재 국왕은 2019년 작년입니다. 작년 4월 30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때 즉위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 선왕이 붕어하면, 즉 죽으면 그 후계자가 왕을 물려받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요. 아버지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냥 물려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독특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연호라는 걸 씁니다. 연호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천자국, 황제국에서 그 군주가 임금이 바뀌게 되었을 때 그 임금이 즉위하는 해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고 해서 그 이름을 만드는데요. 지금 현 국왕이 즉위를 하면서 작년 5월 1일부터는 그 해의 이름이 레이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레이와 원년, 레이와 1년이고요. 자, 그럼 올해는 레이와 몇 년일까요? 네, 올해는 바로 레이와 2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의 주요 도시들을 사진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일본의 수도인 도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때 일본 도쿄에서 가장 높았던 도쿄타워입니다. 도쿄타워는 에펠탑을 모방해서 지어진 송신탑이고요. 높이는 약 330m 정도라고 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이거보다 더 높은 다른 탑을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이것은 도쿄돔이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여기서 경기를 많이 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저도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아키하바라 같아요. 여러분, 아키하바라는 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곳이죠.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뭐 코스프레 이런 것들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뭐 대학로 같은 하라주쿠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오다이바에서 찍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시는 다리가 오다이바와 도쿄 도심을 연결해주는 다리고요. 네, 레인보우 브릿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다이바의 명물인 축소된 짝퉁 자유의 여신상.
만남의 장소로 많이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는 아마 아쿠아시티 온천 뭐 그런 유락시설 같습니다. 그다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12년인가 13년에 개장된 그 도쿄 스카이 트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높이가 636m. 네.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도쿄 타워와 지금 같이 찍은 건데요. 왼편에 높은 게 도쿄 스카이 트리고 오른편에 조금 작게 보이는 게 도쿄 타워입니다. 도쿄 스카이 트리 같은 경우는 저기 멀리 후지산도 조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그런 것이죠. 네. 자, 다음으로 일본 제2의 도시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오사카 가보겠습니다. 오사카는 오사카 성 많이 유명하죠. 벚꽃으로 유명하고 여기는 원래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우리에게는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거성으로 만들었던 것인데요. 그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침공을 받아서 그 아들 때에 많이 파괴되고 했었는데 뭐 나중에는 아마 1900년대 초반에 한번 전소해서 그 이후에 시멘트 콘크리트 철골로 새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해서 문화재적 가치는 별로 없는 곳이지만 어찌됐건 경치가 예쁘고 이 성곽이 워낙 커서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여기는 오사카 사람들의 어떤 그 활발함이 느껴지는 도톤보리라는 그 옛날에 해자 그 성의 바깥을 둘러치던 그 방어 시설이죠. 해자 부분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상업 활락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오사카 하면 타코야키로도 유명하지만 또 오사카식 오코노미야키로도 유명합니다. 네. 그 다음에 외곽으로 나가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해서 그 영화 그 제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파크 있는 테마파크죠. 여기는 아마 제가 기억이 맞다면 해리포터 그 테마파크인 것 같습니다. 새로 최근에 가장 지어진 것이죠. 그 다음 제가 아까 그 오사카를 제2의 도시라고 말했지만 교토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그런 이름이 될 것 같아요. 교토 사람들은 자부심이 굉장한데요. 지금 교토의 경치를 한번 볼까요? 앞서서 그 봤던 두 도시와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경치들은 니넨자카 산넨자카라는 골목길인데요. 어떤 유명한 절로 통하는 상점가입니다. 굉장히 고즈넉하고 좀 전통적인 느낌 들죠. 그래서 이 골목길을 올라가면 이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은 여러분들 많이 사진으로 보셨을 거예요. 청수사라고 해서 일본어로는 기요미즈데라라고 하는데 벚꽃, 뭐 단풍 이런 경치로 일본인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사찰 중에 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교토에는 이런 금각사, 원래 정식 명칭은 로쿠온지인데 그 금각사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데 실제로 저 건물은 1950년대인가 한번 전소되고 난 뒤에 새로 지어진 것이긴 하지만 외벽을 순금으로 입힌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마 헤이안 시대에 지어졌던 묘도인이라는 평등원이라는 어떤 사찰이고요. 이것은 일본 10원짜리 그 뒷면에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니조성이라고 해서 예전에 일본 허수아비 국왕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 귀족과 국왕을 감시하기 위해서 무사들이 기거하던 곳입니다. 교토는 전반적인 어떤 느낌이 좀 어때요? 좀 화려하고 뭐 어떤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느낌보다 좀 뭔가 좀 안정돼 있고 조용한 그런 느낌이죠. 마치 우리나라 부여나 아니면 경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홋카이도 보겠습니다. 홋카이도는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일본의 4개의 주요 섬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이었죠. 자, 그럼 경치를 보시도록 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치가 좀 일본스럽나요? 아니면 일본스럽지 않나요? 일본스럽다는 질문이 좀 이상한데 경치가 그럼 우리 좀 동양스럽나요? 좀 아닌 것 같죠?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들죠?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홋카이도의 역사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거의 20세기 들어와서 일본인들이 근대화 개혁을 하고 난 뒤에 일종의 침탈한, 그래서 개척을 했다고 스스로는 말하는
그 지역인데 원래 여기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누인들이라고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뭐 몰아내고 쫓아내고 해서 일본인들이 개척을 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서구로의 어떤 그 흉내내기, 서양 흉내내기 내지는 서양을 따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낙농 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또 요 밑에는 하코다테, 여기 지금 도시 그 성당 건물 보이고 하는 곳 있죠. 이런 곳들은 그 일본이 옛날에 그 미국한테 항구 세 곳을 개항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뭐 프랑스나 러시아 이런 데서도 왜 미국한테만 열어주니 우리한테도 열어줘 해서 많은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와서 일종의 조개지 비슷하게 그 건물들을 짓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서양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시기도 하죠. 네. 자, 여기는 도시인데 어느 곳일까요? 여기는 바로 삿포로입니다. 홋카이도의 도청 소재지구 가장 큰 도시입니다. 지금 이것은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매년 2월 열리는 눈 축제 유키마츠리 사진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축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벤트입니다. 자, 그 다음 일본의 가장 남단인 오키나와 현으로 가볼까요? 오키나와는 제가 건물을 지금 2개 제시했는데 좀 일본 같으면서도 아닌 느낌이 좀 들죠? 약간 중국스럽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키나와는 원래 독립 왕국이었어요. 류큐라고 해서 뭐 우리말로 하면 유구 왕국이었는데요. 조선과도 교통을 했던 왕국이었는데 이게 17세기 초반에 일본의 한 영주, 지금의 가고시마 부근, 큐슈의 가장 남단에 있는 사츠마라는 그 지역 번이 있었는데 그쪽에 무사들이 여기를 침공해서 여기를 제후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약 200년 후에는 아예 그냥 일본이 근대화되면서 일본의 한 지역으로 편입시킨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원래 말투도 많이 다르고 관습도 많이 달랐지만 다르다는 것을 이런 그 문화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뭐 이런 것들 보면 좀 일본의 어떤 다른 풍경들과는 좀 멋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열대 기후고 거의 열대에 가깝기 때문에 열대성 작물들도 많이 자라고 바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줄 곳이 여기가 아마 추우라우미 수족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이 고래상어 보이십니까? 이 고래상어가 세계에서 가장 큰 고래상어를 데리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본에 대한 대충 훑어보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일본의 어떤 글자, 일본의 문자에 대해서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